결국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작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 빤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저기 13장까지 13장까지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모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ADAS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 그 다음에 ISLM 모형, 그 다음 먼델 플레밍 모형, 이 세 모형이죠. 그러니까 ISLM 모형의 개방경제판이 먼델 플레밍 모형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AD가 나와가지고 ADAS 모형이 나왔다. 라는 건데, 그 모형을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모형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모형에서 사실은 어떤 충격, 예를 들어서 통화 공급이 줄었다. 그러면 총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림에서 통화 공급이 줄면 총수요 공급에서 ADAS 모형에서 이 어떤 커브가 이동하느냐. AD가 이동하죠. 그죠? AD가 줄었다 그러면 AD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균형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단기 균형 소득은 줄게 되죠. 그렇지만 장기 균형 소득은 변화가 없습니다. ADAS 모형에서 장기와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AD 커브의 이동이나 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통화 공급이 아니라 정부 지출이 줄었다.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AD 커브가 줄어든 겁니다.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고, 그렇게 되면 생산량은 단기적으로는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 수준은 장기적으로는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AD 커브. 그 다음 ISLN 커브죠. 동일하죠. ISLN 커브에서 정부 지출 줄인 경우, ISLN 커브에서 통화량이 줄어든 경우, 또는 늘어난 경우 다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먼델 플레밍 모형이죠.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5번, 6번은 먼델 플레밍 5, 6, 7, 8번. 이건 다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각각의 변화, 여기에서 무역 정책의 경우,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 경우,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변한 경우, 통화량이 변한 경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한 모든 내용입니다. 각각 경우마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 그림의 이동, 슬라이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게 처음에 균형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어떤 그래프의 이동이 발생했고, 그래서 균형점이 어떻게 바뀌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13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먼델 플레밍 모형은 대부분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나라들이 소국과 대국의 사이에 있는 거죠. 사이에 이제 어느 쪽에 더 가깝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ISLM 모형, 이것도 ADAS 모형, 그 다음에 이제 ISLM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풀어봤죠. 교재 연습 문제, 계산 문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SLM 모형 자체를 이렇게 수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식이라는 것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g 더하기 ISLM은 nx가 없으니까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여기다가 각각 소비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주고 투자함수를 정의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IS 커브 식이 나옵니다. 그 식에서 y하고 i의 관계가 IS 식이고, 그 다음에 ln 커브는 실질 화폐 수요 함수가 바로 이거 자체가 이제 공급이 되고, 균형에서는 공급이 되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그 LN 커브가 되죠. 이런 식에서 IS 곡선을 구해보라 라는 이야기는 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 y하고 소위 r의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고, ln 곡선도 마찬가지죠. ln 곡선은 이겁니다. 이거 자체가 소위 y하고 r의 관계죠. 그래서 ln 곡선을 구하라. 그 다음 균형국민소득이라는 것은 ISLN 곡선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식에서 ln 곡선을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모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m이란 값과 p란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y하고 r의 식고로밖에 안 남죠. m하고 p의 값은 밑에 정보를 줬습니다. m은 1200, p는 1이다. 그러면 1200은 0.2y 빼기 100r. 이 바로 ln 커브입니다. 물론 이걸 뭐 y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정리 안 하고 그냥 그 상태 놔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lm식이죠. 그럼 is식과 lm식이 있다 그러면 각각이 y하고 r을 포함한 그 두 변수만을 포함한 식인데, 거기서 균형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그 두 식을 풀면 되죠. 두 식을 푼다는 이야기는 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두 변수가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풀은 균형이 균형 y하고 균형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식을 가지고 풀면 균형 y하고 균형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또 다른 프레임워크에 한번 해보라 라는 이야기죠. 정부 지출이 120년 된 경우, 이 앞에서 13, 14, 15, 16은 정부 지출이 1000인 경우입니다. 1000인 경우를 가지고 해봤죠. 1000인 경우 가지고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제는 120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 지출이 1120이 된 경우, 120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 지출이 1120인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보란 겁니다. 요 식을 풀어보라. 그렇게 되면 y가 어떻게 되는지 r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y가 여기서 구한 거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17번 문제는 간단하게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소위 성수효과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효과.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17번은 사실은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인데, 18번 문제는, 그러니까 17번은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동일하게 Y, 그 IS식을 바꿔가지고, 새로 더 늘어난 정부 지출을 집어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 식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LM식하고 연립방식을 풀어서 Y를 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어야 되고,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어드밴스 단계에서는 이 성수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균형 성수. 그러니까 이 뭐랄까 밀어내기 효과까지 포함된 균형 성수를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수 구하는 게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 요대로 같이 푸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나을 겁니다. 나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8번 문제는 밀어내기 효과 때문에 줄어든 소득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즉 밀어내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 S의 정책 효과입니다. 즉 성수 효과인 거죠. 성수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요 MPC 요거 값만 알면 되는 거죠. MPC.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정 성수는 1 빼기 MPC분의 1이죠. 1 빼기 MPC분의 1이라고 그러면 1 빼기 0.6분의 1이라고 하면 0.4분의 1이 되고 이거는 2.5가 되죠. 2.5가 된다는 이야기는 성수가 2.5다. 그러면 정부 지출이 120이 늘었다 그러면 Y가 300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300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성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이야기했던 성수 효과죠. 300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17번에서 구한 Y는 300이 안 늘어났을 겁니다. 더 작게 늘어났죠. 뭐 답을 볼까요? 계산해보면 그때는 200이 증가했습니다. 200이 증가했죠. 이렇게 여기서 구해보면 Y가
여기보다 200이 증가했습니다. 200이 증가했는데 성수 효과를 따지면 300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300이 아니라 200밖에 증가 안 했다. 그러면 100 덜 증가했는 부분은 왜 그래 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밀어내기 효과 때문이죠.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가 줄었다. 투자가 줄어가지고 Y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게 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효과,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효과는 성수 효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여러 효과들이 있죠. 그걸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안하는 것이 여기서 이와 같은 이제 밀어내기 효과, 구축 효과 때문에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서 먼델 플리밍 모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효과가 0입니다. 전통적인 소극기반 경제 모형에서는 재정정책과 효과가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1000일 때, 그러니까 요 경우가 아니라 이 앞에 요 셋업에서 AD 커브를 구해보라. P하고 Y의 관계를 구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P하고 Y의 관계. 그러니까 이 15, 16번 구했는 거와 동일한 식으로 소위 말해서 동일한 식으로 균형 Y를 구한 겁니다. 균형 Y를 구한 건데 P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할 때는 AD 커브를 구할 때는 여기서 P의 값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P하고 Y의 관계가 AD 커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한식에서 LN 커브에서 여기서는 LN 커브를 구할 때 P를 값을 집어넣었죠. 1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집어넣지 말고 P는 그냥 미지수 변수 P로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P하고 Y의 관계를 찾아내라 라는 이야기는 P를 남겨놓으면 S커브는 여전히 Y하고 R의 식이 되고 LN커브는 Y하고 R하고 P에 M은 값을 집어넣고 여전히 Y하고 R하고 P의 식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R을 없애고 두 방정식에서 R을 대입해가지고 없애가지고 P하고 Y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것이 바로 AD 커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AD 커브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작업을, 이 경우에는 이제 순수출을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는 먼델 플리밍 모형입니다. 먼델 플리밍 모형에서 해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자율은 먼델 플리밍 모형이니까 3개의 이자율로 주어졌고, 이건 고정된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각각 뭐 조금 세부적인 문제입니다. 세부적인 문제로 각각 좀 전체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문제, 각각 문제를 내용을 보면 알겠죠. 뭐 위험 할증의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상품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타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현재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이제 국채가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부도 위험을 없애고 싶은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상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발행되고 있습니다. 발행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 보험을 판매하는 거죠. 한쪽에서 부도 보험을 판매하는 겁니다. 채권을 보유했는데 채권을 만약에 보유한 사람이 이 채권 발행하는 사람이 부도가 난 경우에 그 부도를 대신 소위 채권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을 발행한 거죠. 보험을 발행하면서 그 보험료로 얼마를 받게 됩니다. 그 보험료라는 것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런 국채는 국채죠, 그죠? 국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금융사정이 안 좋으면 이제 세타가 올라가고 그 나라 사정이 좋으면 세타는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CDS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또는 뭐 일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다르게 좀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제 CDS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신용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 내리는 그 나라 국가의 신용도 지수 같은 것은 사실은 그 나라 경제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 나라 경제가 좋고 나쁨의 평가는 아닙니다. 신용도가 높아질수록 그 나라 경제가 좋다.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그 나라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용도라는 것은 또는 요 세타죠, 그죠? 세타라는 것은 요 세타는 신용도의 1대1로 갑니다. 신용도가 좋아지면 세타는 떨어지고 신용도가 나빠지면 세타는 올라가는데 이 신용도라는 것은 그 나라 국채를 발행한 정부의 신용도에 따릅니다. 국가 재정을 나타내는 거죠. 경제보다는 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 국가의 재정의 안정성을 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세타가 높게 나타나죠.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최근 단기간에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재정이 적자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 세타가 나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수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재 뭐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덩치는 훨씬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타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타가 일본보다는 더 낮아요. 세계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했는 평가 등급을 봐도 현재 우리가 일본보다는 등급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신용도가. 왜냐하면 일본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는 부채가 굉장히 적죠.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즉, 그거는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그게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나온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정책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하는 통화량을 늘렸다라는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통화량을 늘렸다는 것은 사실은 양적 완화도 통화량을 늘리는 건 맞습니다. 늘리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는데 이자율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즉 소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퀴디티 트랩. 그러니까 워낙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율은 최소한 더 바닥까지 가 있는 거죠. 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거의 지금 0%를 하고 있습니다. 0%를 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책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투자를 늘려서 경기가 부양된다라고 하는데 그 채널이 사실은 작동을 안 하는 경우죠. 안 하는 경우에 하는 정책인데 그러면 작동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정책을 하느냐? 경기를 소위 투자를 늘려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양적 완화라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그 대공황에 대한 공부를 했죠. 대공황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마지막 대공황에 대한 평가가 대공황이 왜 대공황이 됐느냐?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그 기준으로서는 그때는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대공황이 생겼다. 그건 왜냐 그러면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국면에 안 빠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물가는 중앙은행의 몫이니까 인플레이션도 중앙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디플레이션도 막으려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소위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이것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은 아닙니다. 현재 뭐 많은 혼돈이 있는데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양적 완화가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으로 그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을 막아서 대공황 같은 그런 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따름이지 이거는
경기 회복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우리나라 시장 이자율은 뭐 그렇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선진국은 3개월 만기 국고채, T빌이라고 합니다. 재무성 채권이라고 하죠. 재무성 채권 수익률을 시장 이자율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월 만기 국고채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발행되는 짧은 국고채로서 3년 만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동일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 모형, 그 새 모형을 이제 자기 손으로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모형에서의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라.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치더라도 아마 동일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모형.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여러 소소한 문제, 영어 문제도 내겠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ADAS 모형하고 ISLM, 먼델 플레밍 모형.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손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지금 기말 이번에 문제 낼 게 그거죠.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가지고 ADAS 모형으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ISLM 모형으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먼델 플레밍 모형보다는 저희 ISLM 모형보다는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그게 가깝죠. 그러나 사실은 그 중간이라는 이야기죠. 그 중간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변하게 되고 다 변하게 변합니다. 그 중간 결과. 그런 것들이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거시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자, 이상이 연산 문제나 아니면 이제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을 보내주고. 지금 참 고민입니다. 언제 지금 이 학교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늦어지면 중간고사를 한번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지금 이 상태로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험 감독은 공정을 위해서 시험 감독은 필요하니까 줌으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을 감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줘가지고 풀어서 그 결과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한테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전송을 해주는 그런 게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데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공정성 문제 때문에 뭐 좀 논란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이제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했고 다음으로 14장 뒤에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필립스 곡선까지 이야기했죠. 이 필립스 곡선은 왜 이렇게 됐는지 개념상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배웠던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이 식이 단기 총공급 곡선에다가 오쿤의 룰을 대입하면 이 식이 유효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이거를 식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그래프에서 우하향하는 식이 되죠. 식이 되고 그리고 이게 우하향이라는 것은 소위 물가와 실업은 상축관계다. 이 두 개의 정책 목표, 경제 정책의 목표는 물가를 잡고 안정화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는 거죠.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필립스 커브의 가장 큰 뭐 함축입니다. 함축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함축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그 상충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업률은 그냥 UN이라는 거죠. UN이고 이걸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잡는다는 개념은 UN보다 U가 높을 때 그때 낮추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따름이지 이것보다 더 낮출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항상 U는 UN 수준에 머문다라는 것이 이 장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수직선을.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희생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책 위반자들은 총 수요를 줄여 실업률이 자연률을 상회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 수요를 줄여서 총수요를 줄이는 것은 뭐 재정 정책보다는 주로 이제 통화 정책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문제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면 총수요가 줄죠. 그래서 실업률이 그렇게 되면 문제는 비용이 발생하죠.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 비용을 우리가 희생률이라고 합니다.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을 1% 잡기 위해서 희생되는 연간 실질 GDP의 배분율을 의미합니다. 자, 물가 증가율을 1% 낮추겠다. 왜 낮추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 앞에도 이야기했죠. 물가는 소위 관성적이다 라는 거죠. 한번 올라버리면 이제 이게 왜 이런 이슈가 나왔냐 그러면 그때 석유파동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 때문에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석유파동에 따른 충격은 다 없어졌더라도 계속 매년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10%를 유지합니다. 그게 관성적이라는 이야기죠. 소위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번 높아진 물가 수준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수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메뉴 코스트가 높다는 거죠. 매년 그런 식으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높다. 그래서 그걸 낮추기 위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메뉴 코스트가 높다는 이야기는 장기 성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잡고 싶은데 잡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 비용을 희생률이라는 거죠. 1% 잡기 위해서 실질 GDP 배분율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희생률의 추정치는 5다. 대표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때 추정해 보니까 한 5 정도 나오더라. 인플레이션 레이트 1% 잡기 위해 가지고 GDP가 5% 줄어든다는 겁니다. 5%. 엄청나죠? 5% 줄어든다. 5% 줄어든다는 것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마이너스 5%가 된다. 성장률이 플러스가 돼도 시원찮은데 플러스 뭐 0, 1%도 시원찮은데 마이너스 5% 물가 1% 잡기 위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비용입니다. 1%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5% 잡자. 물가 인플레이션 레이트 5% 낮추려고 그러면 GDP가 25%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소득이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추정된 희생률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큰 희생이 생기더라. 즉 인플레이션율을 6에서 2%로 6%에서 2%로 줄이기 위해서는 6%에서 2%로 줄인다는 이야기는 4% 줄인다 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6%에서 2% 줄인다 그러면 폭으로는 4%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4%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 6%에서 2% 줄인다는 이야기는 그냥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6에서 2로 간다는 것은 3분의 2를 줄이는 거죠. 3분의 1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66% 줄인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6%에서 2%로 간다는 것은 66% 줄이는 것이고, 이 폭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소위 4%포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4%포인트 줄인다. 4%포인트 줄이려고 그러면 1%포인트당 희생률이 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GDP 5% 주는 거죠. 그럼 4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GDP가 20% 주는 겁니다. 5분의 1. 5분의 1. 성장률이 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손실은 물론 한 해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누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시켜가지고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그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죠. 엄청나죠. 20% 준다. 20%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성장률이 1년에 끼켜봐야 1%입니다. 1에서 2%. 최근 몇 년은 성장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성장률이 최근에 높았는데 거의 2%대까지도 갔습니다. 2%대까지도 가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 10년 동안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물론 이제 떨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기저효과도 있고, 그 다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셰일가스 때문입니다. 셰일가스. 셰일가스 산업이, 그러니까 유가가 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100가 넘으면서 그때는 소위 셰일가스 채굴이라는 것이 소위 채산성에 맞게 됐죠. 기름값이 비싸니까 좀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셰일가스마저도 채산성에 맞게 되죠. 그래서 그 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일반적인 다른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하고 다르게 성장률이 높았던 가장 큰 원인은 그 셰일가스 산업이죠. 그게 없었다 그러면 1% 되기가 힘들죠. 1%라 그러면 20%라 그러면 1% 성장률로 해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성장하는 것을 한 번에 까먹는 겁니다. 2%라 그래도 10년 동안 성장하는 것을 한 번에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죠. 이렇게 뭐 여러 해 나누어가 하더라도 어쨌든 비용의 양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디스인플레이션의 비용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비용은 상실된 GDP인데,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비용을 실업률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로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GDP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 하락한다 그러면 실업률은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저렇게 보면 진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됐는데, 예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폴 볼커 샥이라고 하죠. 그때 페드 의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워낙 이상해가지고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페드가 그냥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있을 때 폴 버커 같은 정책을 한다고 했다가는 그냥 트럼프는 그냥 다 그냥 무력으로 제압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대통령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많은 실업을 양산하고 자기가 표 떨어지는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단기적으로 대통령한테는 표 떨어지는 나쁜 정책이지만 장기적인 경제를 위해 가지고 소위 실업 발생을 감소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는 비용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합리적 기대 가설입니다. 생각보다는 비용이 적었다. 그 때문에 이제 경제학의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바뀌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새로 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인데,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기대를 기대 형성을 모형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적응적 기대입니다. 즉, 사람들은 최근에 관찰된 인플레이션을 토대로 기대를 형성한다. 즉,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유도를 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적응적 기대를 사용하자라고 해가지고 정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제일 가용한 쓸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바로 정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니까 그걸 이용한다. 그런 식의 기대를 우리가 적응적 기대, 최근에 관찰된 값을 사용한 것, 그것을 우리가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데,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절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 기대는. 합리적 기대를 오해하는 것은 절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사람들은 현재 및 향후 예견되는 정책을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기대를 형성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즉,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 그죠? 단순히 과거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때 경우를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5%입니다. 13%입니다. 13%인데, 자, 페드에서 물가를 잡겠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목표를 예를 들어 5%로 낮추겠다. 그 차원에서 강력한 통화 긴축을 하겠다. 라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다음 기회에도 13%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에 말한 대로 희생률이 5가 됩니다. 5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다음 기회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3%보다는 더 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희생률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에 따라 가지고 13%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값으로 나름대로 계산한다. 5%를 다 믿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나 9%나 8% 정도를 생각한다. 어쨌든 이 정보를 사용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도 가능합니다. 합리적 기대 지지자들은 희생 비율이 매우 작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가지고 U가 UN이고 이 파이가 6%일 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포했다. 만약에 여기서 6에서 2%로 낮추겠다. 이런 정책 발표를 했다. 이러한 공표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 이 파이는 아마 4% 정도만큼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정책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이걸 다 믿어가지고 동시에 2% 되는 걸로 가격을 바꿨다. 즉, 가격을 이제 6%안 올리고 2%만 올렸다. 임금 계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건 가격도 그렇고, 다 그랬다 그러면 사실은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U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도 파이를 줄일 수 있더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때 해보니까 사실 사전적인 예상됐던 희생률보다 희생률이 낮았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물가가 낮아지고 그만큼 실업률은 안 높아졌다. 물론 높아지긴 높아졌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덜 높아졌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사람들이 적응적 기대보다는 훨씬 더 완전 합리적인 요 상태는 아니지만 그 사이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라는 그런 그 현상을 관찰했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가 등장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발표된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활용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활용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완전 고통 없는 실험률 증가가 수반 안 되면서도 파일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의 기대가 아까 얘기했죠. 그 경제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론적으로도 이제 이거 덕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것이고 비용을 덜 두려워하면서 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 그 다음 더 나가서 이 합리적 기도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부분이 뭐 진행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노벨상이 여러 개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부분이 유진 파머 같은 경우에 소위 효율적 시장 가설이죠.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라 가지고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을 소위 주식시장의 투자 이론에 적용시켰습니다. 적용해서 합리적 기대 가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걸 만들어냈죠. 만들어서 투자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틀이 됐습니다. 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분야로 이야기하면 이것 때문에 소위 계량 경제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량 경제학이라는 것은 소위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소위 우리가 단기 총 그 수요 곡선에서 필립스 곡선을 유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누를 집어넣었죠. 누를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5차 항이다. 소위 계량적인 모형 분석을 할 때 새로 들어오는 그런 항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그런 그 다음에 모수를 추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론을 판단하는 계량적인 분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계량적인 분석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죠. 앞에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및 향후 예견되는 정책을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기대를 형성한다. 그 이야기는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목표 변수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용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목표 변수, 그 목표 변수가 경제 성장률이 되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되든지 아니면 환율이 되든지 주가가 되든지 사람들이 설명하고 싶은 설명 변수를 여러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미래 값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이론에 머물고 있던 경제학이 소위 실증적인 분석,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많이 이루어져서 훨씬 더 실용성이 높은 그런 경제학이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의 큰 변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율 가설.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한 분석과 앞장에서의 경제 변동에 관한 분석은 결국은 자연율 가설의 토대를 줍니다. 결국은 U바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연율 가설. 일시적으로 U가 높아졌더라도 결국은 U바 또는 UN으로 Y바 또는 UN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총 수요의 변화는 단지 단기에만 생산량과 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는 결국 고정파 모형에서 살펴본 생산량, 이 Y바죠. 그 다음에 고용, UN,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 실업률이죠. 이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은 일시적으로 충격에 따라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되돌아간다. 자, 그게 자연율이고. 자, 그런데 이 자연율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이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액 현상인데, 일액 현상은 자연 실업률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입니다. 즉, 자연율로 안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죠? 자연율로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이 일액 현상이 나온 배경은 유럽의 높아진 실업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뭐 지금도 거의 한 10% 됩니다.
실업률이. 우리나라 실업률은 우리나라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높아졌지만 그래도 한 3% 됩니다. 자연 실업률이 3%고 거기서 뭐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변동이 그렇게 적으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는 보입니다. 그것도 아마 단기적일 겁니다. 단기적인데 그렇다가 단기적이라는 얘기는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자연률 가설에 따라가 UN으로 되돌아갈 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럽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한 4%, 5% 되었습니다. 근데 70년대 석유파동 두 번을 겪고 나가지고 유럽의 실업률이 10%를 높아졌, 1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고는 거기 계속 머물러요. 충격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는 계속 거기에 돼 있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봐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제 자연률이 거기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률이 4%, 5%에서 10%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뀐 현상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리한 충격은 유엔을 증가시켜서 경제는 자연률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연률로 안 가고 완전히 유엔 자체가 올라갔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자, 경기 순환적 실업자들의 기술은 실업기간 동안에 저하될 수 있으므로 경기 침체가 종료되더라도 이들의 일자리는 찾지 못할 수 있다. 10년에 걸쳐가지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니까 실업기간이 10년 동안 됐습니다. 실업기간이 뭐 5년, 10년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알고 있던 기술은 더 이상 산업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되돌아갈 직장이 없어진 겁니다. 내 기술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충격 아니면 큰 충격, 긴 충격은 이런 연유 때문에 자연률을 높일 수 있다. 또 경기순환적 실업자들은 임금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석유파동 때문에 실업이 발생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실업자들의 임금 결정 영향력이 상실되더라. 이 경우 내무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협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거시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자체는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더 고용된다 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했는데도 임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 소위 노조에 의해 가지고 높은 임금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현대자동차는 뭐 임금이 굉장히 거의 근로자들의 억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잔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죠. 억대 받는데. 그래서 뭐 블루칼라지만 그 정도 월급 받으면 거기 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씁니다. 그거보다 적게 받고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씁니다. 그런데 왜 그래 높은 임금 수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거죠. 내부 노동자들의 노조의 힘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그 임금 수준이 좀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으면 좋겠죠. 임금이 낮아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겁니다. 덜 기계화했을 겁니다. 덜 기계화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자연률을 높일 수 있는 그거죠. 결국 이런 요인 때문에 경기순환적 실업 상태에 있는 외부 노동자들은 경기 침체가 끝나더라도 구조적 실업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다. 아예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률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